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미안합니다의 뒷부분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영수라는 말을 더듬는 학생에게 책을 읽는 거를 시켰다가 친구가 말더듬이 친구를 배려해서 대신 읽은 일화를 들면서 자신이 미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나중에는 오히려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게 어리석게 여겨질 정도로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하지만 오늘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그 말이 가진 위력,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했는데요. 바로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녁 때 아버지가 차를 갖고 오피스텔에 있는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에 차를 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하고 계셨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심하게 아버지를 힐책하였다. 자, 힐책하다라는 말은 우리 힐난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잘못된 부분을 매우 심하게 혼내는 것을 우리가 힐책이라고 합니다. 글쎄 기다리려면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아버지는 계속 미안합니다를 반복하고 계셨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나는 경비원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되셔야지요. 이분을 자주 뵈어요.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며 우리들을 배웅해 주었다. 자, 지금 이 경비원 아저씨는 이렇게 출입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불법으로 주정차를 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 건물 관리인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하신 거죠. 자, 하지만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이 목발을 짚은 장애인이니까 주차를 하면은 딸이 차를 타러 오기까지 목발을 짚고 불편하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을 차에 태우기 위해 건물 가까이에 차를 잠깐 댄 것이었는데 그런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잠깐만 기다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도 경비원에게 긴 설명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오해한 경비 아저씨가 이 딸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를 해준 거죠. 우리가 요즘 지어진 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고려해서 출입문에는 이렇게 항상 장애인 주차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이 쓰일 당시는 90년대 초중반이니까 아직 이때까지 장애인의 그런 배려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지금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한 채로 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두 사람은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아마도 나라면 아버지처럼 사과하는 대신 금방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고 경비원도 사과하는 대신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지. 아무리 몸이 불편한 사람 기다린다고 차를 현관 앞에 세우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뾰로통한 얼굴로 돌아섰을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 두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효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차를 타고 나서 아버지에게 투덜댔다. 아버지, 왜 그 사람한테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채신 없어 보이잖아. 채신 없어 보인다라는 말은 권위가 없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딸은 지금 자기 상황 때문에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마음 아프고 불만이니까 이런 식으로 투덜거린 거겠죠. 자, 그러자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채신? 원,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채신은 무슨 채신이냐? 문득 영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은 영수라는 학생에게 사과할 일이 있는데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스스로 덮어버렸는데요. 아버지는 사과하는데 채신, 자신의 그런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바로 사과를 하신 거죠.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데 선생 체면은 무슨 선생 체면? 수업 중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영수가 아직도 상심해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수업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얘 영수야, 지난번에 미안했어. 수업 중에 읽는 거 지키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랬니? 모르고 그런 거니? 용서해 줄 거지?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사과와 관련된 일화, 에피소드를 담은 한 편의 짧은 수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인공의 심리와 태도, 그리고 깨달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활동 1번. 글쓴이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쟁 심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세상은 너무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그런 경쟁 심리가 이 글쓴이에게는 항상 바탕으로 깔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자신이 틀렸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그런 결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고요. 또 내가 잘못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등의식, 열등감, 또한 자격지심,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패들렛에 자신이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잘 남겨주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또한 어떤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괜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사과를 하지 못하게끔 막은 것이었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솔직하게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파악해 봅시다. 자, 제시된 두 일화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했나? 자, 첫 번째는 말더듬이 증세를 보이는 영수 대신 책을 읽은 서운이를 혼냈던 그런 일화였죠. 자, 여기서의 나 글쓴이의 태도는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상황을 회피하고 있었죠. 그래서 영수도 별 생각 없을 거야. 교수로서 뭐 그렇게까지 사과를 해야 하나? 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자, 하지만 두 번째 일화를 겪으며 조금 더 성숙하게 사람을 대하는 아버지와 경비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의 태도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아버지의 태도에 있어서 깨닫게 된 점은 자신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셨죠. 그래서 현관 근처에 차를 댄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경비원의 태도는 딸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서는 안 되긴 하지만 이해심 있게 허락을 해주고 또 도리어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융통성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원리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정에 이끌려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조금의 변칙과 융통성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규칙도 중요하지만 그 규칙이 있는 것 또한 사람을 위해서니까 법이나 제도가 항상 사람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조금 융통성 있게 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버지와 경비원의 태도를 통해서 나가 깨달은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버지와 경비원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았고, 여러분 온라인 기간에 그동안 쌓인 국어 지문 좀 복습도 하면서 기말고사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와 문제 개수나 서술형 여부는 상의 후에 정해지는 대로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공부할 때 자습서나 참고서의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교과서 본문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꼼꼼하게 읽고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 위주로 복습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자습서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문제 푸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문만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은 국어는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최소한 본문 3번 이상씩 읽으면서 시험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